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선을 좀 민주당으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네. 이길 곳을 졌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2, 3일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솔직한 말씀이죠. 예.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나 정말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유럽 순방 출발 행사에 예.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좀 불참을 했고 예. 반면 또 김민석 총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해갖고 묘한 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를 뭐 여러 방향으로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언론에서 분들도 계시고 언론도 이렇게 해석들을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장면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좀 유감이고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몰랐을 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당 일이나 그 선거 이후의 조치나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적인 혼란 또 이제 선관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던 총리가 나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총리는 왜 오는 거냐? 제 상식으로는 원래 대통령하고 총리는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행사나 의전과 관련해서는 기념식 같은 거 국경일날 기념식 하잖아요. 행사 때. 그러면 행사 때 제가 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때. 그럴 때 총리가 안 계신다고 그리고 총리 행사에는 또 청와대 참모들이 절대 참석을 안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의전상의 관행 같은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가 행사에 함께 계시다가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으로 뭐 폭탄 테러가 난다거나 뭐 이러면은 대통령 직무를 바로 대행해야 될 분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는 총리를 우리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셨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석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의를 표명한 총리고 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라는 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설왕설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에 대한 당부라고 할까요? 말 중에 집권당은 외유 내강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지계층을 넓혀야 하고 그렇죠. 뭐 우리 성에 들어오기 전에 욕하고 뭐 색깔이 다르고 생각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들어온 사람한테 너 배신할 거지 뭐 모욕하면 되나 그럼 되겠니 하면서 뭐 통합 포용을 좀 잘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가까이는 이제 2년 뒤에 총선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이게 범민주 진영 쪽에서 좀 고민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말씀 자체로는 뭐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제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었죠. 정청래 대표가 제기한 그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문제, 그 이래로 지금 이게 특정한 두 줄기의 흐름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한 민주 세력 진영 내에서도. 근데 거기서 지금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좋은 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그 실용적인 어떤 정책 성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 중원 확장을 하자. 그래서 그 민주 세력의 기반을 넓히자. 뭐 이런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또 경험이 있죠. 다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느냐를 얘기할 때 정치사회학자들이 1번으로 하는 얘기가 박근혜 탄핵 때 모아졌던 그 촛불 시민들의 열기와 에너지와 그 통합적인 마음들을 담는 큰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분화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려나 반성에서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운 후보자나 김용남 후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존의 집토끼라고도 표현하고 뭐 골수 민주당이었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확장이야? 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설득력 있게 했었나 라는 점. 그냥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어서 지명하신 거니 그대로 지지하고 응원해달라 이런 거에 머물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일종의 중도 내지는 중원 확장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분들일수록 그걸 내세워서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 세력의 일원이었던 분들을 상대로 또 뭔가 이렇게 그 혐오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공격을 난사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대표로 계실 때는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 나는 도구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싸우면 누가 좋아할 건지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던 분인데 그게 뭐 지론이라서 다시 반복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과 함께 그게 언급이 되면 심지어 이제 전직 대통령을 뭐 완전히 멸칭으로 모욕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까지 좀 짚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당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우선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예. 시간순이다. 그냥 지켜보면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 알아서 정리된다. 왜냐면은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미 수세에 몰려갖고 벼랑 끝에 이렇게 간당간당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런데 장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예, 정점식. 정점식. 예. 예. 정점식 원내대표까지도 심지어 나는 친윤 아니다. 예. 인재 개파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런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출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쇠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 부정선거론에 올라타가지고 나는 전국 재투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사실은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동훈이 뭔가 여기 주류로 복당을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그래서 장동혁이 물러난다고 해서 한동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은 복당이 예.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당장 되기도 힘들고요. 본인이 뭐 당장 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류가 이 권한이 권력 교체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국민의힘에 장동혁과 한동훈만 있습니까? 그 수많은 110명의 짱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들 뒷짐지고 영남에서 다 이 지역 다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한동훈이 뭔가 당대표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2년 남은 그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가지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지금 오리발이 이렇게 적고 있을 텐데 절대 친한계가 주류가 되는 꼴은 못 본다라는 못 본다. 다수의 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55표를 전정식 원내대표한테 몰아줘서 결국엔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동혁이 나가는 것은 시간순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이 한동훈은 아니다. 예. 공식 니꼬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민주당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왜냐면 우리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일일 기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뭐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 김민석을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뉘고 있긴 하고, 이제는 의원들끼리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예. 와, 이거 고대다. 말 그대로 되다. 이 상황 감당하기 참 힘들다.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부가 4년이 남았고 성공하는 정부로서 1년 차거든요. 근데 예상치 않게 지선에서 우리는 정말 예상치 않게 정말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내 책임이요 라고 오롯이 그 책임을 지려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당권 투쟁에서 더 강하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깝고요. 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어떠한 그 권력은 항상 그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신뢰와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너무 치열하게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서로 뭉쳤다가 예. 그 다음에 당대표 관련해서는 차기주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게 이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면 예. 그래서 저는 2달 남은 전당대회가 앞으로는 비전 제시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의 지금 떨어진 국정 지지도 다시 끌어올려서 예. 성공하는 정부로서 유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리더십과 능력과 그런 노하우를 지지자들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비전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뭔가 네거티브나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걸로 당이 쪼개지는 즉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가 뭐 열린우리당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전당대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지자들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서 후보의 면면을 보면서 누가 더 좋은 리더십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중진 자산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너무 이렇게 긁어대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더 나은 리더십이야. 이런 고품격의 전당대회가 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